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영하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채무 대국이 되었을까요? GDP 대비 266.2% 2020년 기준입니다. 세계 1위의 국가 채무 대국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금방 된 건 아닙니다. 1998년에 1위를 한 이후에 지금 그 1위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채무 대국이 되었는지 오늘 사회보험 TV가 해부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 대국의 길 40년. 사실은 뭐 처음부터 채무 대국이 아닙니다. 1980년에 39% GDP 대비 39%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이 39%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2020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딱 40년 전, 우리나라의 40년 전 모습이 바로 요 1980년의 일본 모습이죠. 그 일본이 지금 쭉 늘어난 거죠. 쭉 늘어나 가지고 지금 2011년까지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증가 상황이 이 98년 이게 56% 늘어났다가 지금 감소됐죠. 약간 이제 막 이 증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90년 초반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 98년에 이때가 이제 바로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시킨 일본 2011년까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뭐 98년에 제가 1등 됐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요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이 중간에 물론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유럽의 채무 대국 있죠.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니 스페인,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뭐 국제 금융위기만 오면 이 국가의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간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워낙 뭐 중요한 이 상대적으로 비중 국제 경제 구조상 비중이 나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뭐 G7에 들어가니까 넣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쭉 사실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흐름을 보면 2010년 이후에는 증가를 안 시켜요. 굉장히 억제한 노력을 보입니다. 이태리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막 증가시킨 거하고 대조적이죠. 이 나라들은 지금 그동안 최근 2010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채무를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얘기를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된 이후부터는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대폭 내렸죠. 늘어났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대폭 적자 재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2020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난 것은 뭐 이런 요인도 이런 증가 비중에 비하면 우리나라 오히려 이런 나라보다 조금 덜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2019년 이전에 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채무 비율을 높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 나라들 보십시오. 이 코로나 같은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느리지만 또 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는 느리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좀 안정을 유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채무를 늘리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본은 이제 국가 채무의 길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뭐 때문에 내렸느냐? 사실은 이제 우리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 G5라고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미국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독일 마르크하고 일본 엔을 앵고로 바꾸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85년도 이때입니다. 그때 그 합의하면서 이 그 앵고가 생기면서 일본이 이제 세계 이전까지 말해서 세계 2위에 뭐 미국을 엿본다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던 일본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저성장 상태로 빠졌죠. 저성장 상태로 빠져가지고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저성장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수출로 성장하던 나라가 내수로 성장하기 위해서 SOC 투자, 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늘어났는데 결국은 일반 회계 세출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건설 공채 발행액이 막 늘어나죠. 이때 많이 늘어날 때 이때잖아요. 결국은 우리 일본에 가보면 지방 구석구석에 시골에 가도 고속도로 잘 나 있고 길 잘 닦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돈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국채 발행해가지고 건설한 거죠. 또 사회보장 지출도 이때만 하더라도 GDP 대비 10%밖에 안 되던 걸 지금 23, 4%까지 끌어올렸죠. 결국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세금은 안 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세금 늘리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 지출만 늘었어요. 그럼 뭐로 늘었냐? 국공채를 발행해서 늘었다는 거죠. 결국 세금을 인상시키지는 않고 국가 지출은 늘리고 그리고 국공채는 발행은 높이고 국민 원하는 대로 한 거죠. 사회보장 지출, SOC 투자 막 늘리는 거 좋죠. 정부 지출 늘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세금 안 올려. 또 국민 좋죠. 정말로 포퓰리즘의 정치에 극단을 보여준 것이 일본 최근 30년의 국채 채무대국이 간 길의 흔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그 일본이 이렇게 국채를 늘리게 된 또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초저금리 현상입니다.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금리가 툭툭툭 떨어집니다. 7.2% 하던 것이 지금 뭐 거의 1.4%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국가 채무를 늘려도 어떻습니까? 채무 상환비, 채무에 대한 이자가 덜 나가죠. 그러니까 방치한 겁니다. 이자 지불비가 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때는 저금리가 심화되니까 더 오히려 지불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저금리 현상이 생기니까 이자 지불비가 줄어들고 이걸 갖다가 이것이 또 국가 부채를 늘리로 되는도록 위인을 만든 꼴이 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세출 예산 보십시오. 1990년하고 2021년하고 30년간의 비교를 했는데 사회보장비가 11.6조 원에서 N에서 35.8조 N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비, 국채비가 14조 3천 N에서 23조 8천 N으로 사회보장비의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국채비가 나갑니다. 이건 그냥 빚 갚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6조 N 중에서 23.8조 N 거의 30%가 25%가 국가 채무 쓰는 데 국가 채무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GDP 대비 250%의 채무 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리 된 거죠. 그러니까 세입 구조도 보십시오. 이 전체적으로 106.6조 N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세금 등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63조 N 밖에 안 되고 공채를 또 발행해서 43조 6조 N을
또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복지 지출을 늘리려 해도 이제 국채비가 너무 커져서 이어갔는데 이거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보장비도. 그럼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 지출을 국채 발행해서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채 때문에 사회보장 지출을 늘릴 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일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마음 잡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뭘 했습니까? 2015년도에 소비세로 확 늘렸죠. 다른 예산들 소득세 또 늘렸죠. 법인세도 뭐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늘려도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죠. 뭐 이 소비세 늘리는 바람에 정권이 또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세금을 열었는데 국채 발행한 것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지금 갚을 수는 없고 세금은 내렸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국채 비용이 존재하는 완전히 기형적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2022년도 GDP 대비 부가채무비 50.2%, 50%를 드디어 내년도에 돌파합니다. 이제 일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일본을 거기를 하자면서 국가 채무같이 나쁜 것을 일본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